한국이 꾹꾹 숨겨놨던 핵잠수함이 이때부터 나온다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그저 조선 기술 강국이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준비해온 진짜 카드는 바다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이 시점부터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수함의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때 워싱턴 국회 청문회장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드 버크너,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20년간 작전을 짜온 사람으로서 말이죠. 청문회 의원들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설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거의 비웃다시피 했습니다. 의원님들 현실을 봅시다. 한국은 분명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들이 만드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군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저는 그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을 넘어서 거의 고집에 가까웠죠. 과거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미 해군이 한국산 레이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훈련 도중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우리 수병 셋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죠.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라는 건 단순히 철판을 용접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자로 기술, 극한의 수압을 견디는 선체 설계, 정밀한 소나 시스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북한의 잠수 한발 사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러시아의 아쿨라급, 중국의 상급 핵잠수함도 여전히 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조차 바라쿠다급 개발에 1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핵잠수함을 완성했다는 건 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현재 전력을 보세요. 독일에서 도입한 잠수함 9척, 미국산 구축함 몇 척,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인정하지만 그것도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이야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차라리 일본이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더 믿겠어요. 적어도 소류급 잠수함으로 기술력은 증명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이죠. 한국이 단순히 핵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선보일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선만 잘 만드는 조선국이 핵잠수함이라니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제 조카 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때가 2024년 11월 초였죠. 저는 워싱턴 국방전략센터에서 밤늦게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톰, 무슨 일이야? 북한이 진짜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쐈어요. 이번엔 실제 탄두를 탑재한 거라고 합니다. 동해 전체가 난리예요. 저는 즉시 컴퓨터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 상공 400km 지점에서 폭발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전 배치 선언이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중국 해군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오닝 항모 전단이 동중국해에서 북상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전면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국방부 참모가 뛰어들어왔어요. 버크너 교수님, 긴급 소집입니다.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의 실시간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색 점들이 각국의 함정들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동북아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기회를 이용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위대가 전면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미군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탐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에 톰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저씨, 저희 정찰함이 북한 잠수함과 조우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조카가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현재로서는 일본,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보조적인 역할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이 위기의 열쇠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걸 말이죠. 탐지 실패?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아침 긴급 브리핑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최첨단 소나 시스템이 북한 잠수함을 완전히 놓쳤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연속으로 3번이나 말입니다. 교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젯밤 우리 구축함이 북한 잠수함 신호를 포착했다고 보고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보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 해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혹시 북한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우리는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죠.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극저주파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극저주파? 그게 무슨 의미죠? 아직 분석 중이지만 일반적인 잠수함에서는 나올 수 없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모든 종류의 수중 음향 신호를 들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혹시 한국 측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톰의 수색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였어요. 북한 잠수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리 정찰함들은 허공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동해는 우리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바다인데 저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해에서 벌어진 모든 작전을 분석해 왔는데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극저주파 신호가 한국 영해에서만 감지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해양 전략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버크너 교수님, 한국행 비행기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갑자기 기술자문단으로 한국에 파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것도 극비 임무라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오시라는 지시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해 해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한국이 미국 전문가를 초청한 걸까요? 교수님, 김수연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지에서 만난 김수연 박사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가우면서도 깊은 지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의 눈빛에서는 묵직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버크너 교수님,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라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지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겹의 보안 검색을 거쳐 도착한 곳은 거대한 지하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수호룡입니다. 검은 바다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가 1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잠수함이었는데 그 위용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잠수함과도 다릅니다. 맞습니다. 수호룡은 기존의 핵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설계됐거든요. 김수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존 핵잠수함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럼 뭐를 위한 겁니까?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죠. 바로 그때 수호룡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사라지자 소나 화면에서도 완전히 감지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순간 수호룡이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완성했다는 걸 말이죠. 왜 지금입니까? 저는 김수연 박사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21년간 준비해온 기술을 왜 하필 지금 공개하는 건지 말이죠. 버크너 교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북한이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항모 전단을 동원해 팽창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김수연 박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중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해양 진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예요. 미국도 이제 혼자서는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수호룡의 진짜 능력을 보여드릴까요? 김수연 박사가 작전센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동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제 중국 핵잠수함 2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요? 수호룡 한 척이 나갔습니다. 30분 만에 그들이 철수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최신 핵잠수함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났다는 게 말이죠. 수호룡은 단순히 조용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요. 그때 작전센터에 긴급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박사님, 북한 잠수함이 다시 남하하고 있습니다. 수호룡 2호함 출동시키세요. 스크린 상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우리 손아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수호룡은 정확히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2003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중국 부상, 일본 재무장. 우리는 이 모든 걸 예견하고 대비해왔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반자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여야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때부턴 진짜 나옵니다. 김수현 박사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건 버지니아급 그 이상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부장이 직접 한 말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말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소음 수준이 우리 최신 핵잠수함보다 낮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비웃었던 제가 이런 보고를 듣게 될 줄이야. 그뿐만 아닙니다. 추진 시스템도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기존의 원자로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크너, 자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전략 수송함 수리를 의뢰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직접 수리하지 못하는 고난도 작업을 말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과 소음 차단 기술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상선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무지한 판단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들이 원자력 협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개발했거든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법적 검토까지 마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원자로 기술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럼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해요. 사고 위험도 현저히 낮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어요. 합법적 창의성이군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모든 국제법과 협정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 톰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해군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우리는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김수현 박사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들은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진해 기지에서 나눈 대화였죠. 교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위협적인 존재로 보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해요. 김수현 박사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호룡을 만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절망의 유산이 아닌 희망의 약속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됐거든요. 김수현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호룡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균형을 위한 도구예요.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뜨거운 게 목구멍을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김수현 박사의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철학을 미국에 전해주세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고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귀국 후 펜타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로 말이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수호룡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거라는 걸요. 그럼 우리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수현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절망의 유산이 아닌 희망의 약속.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향한 의지였던 거죠. 이 철학을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을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고 말이죠. 한미 공동 핵잠수함 운용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이야. 버크너 교수님이 이 협상의 기술 자문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장관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과정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니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수현 박사가 직접 나왔고 양국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거든요. 이제 태평양은 우리 혼자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미국 측 대표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의 수호룡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의 전략 균형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몇 주 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퇴 후 한국 대학 초빙 교수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해군 전략학의 권위자인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배우고 싶어서요. 그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강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강의실에는 젊은 한국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수호룡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나라가 만든 핵잠수함 말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수호룡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철학의 상징이에요.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죠. 저는 김수현 박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21년간 준비해온 건 기술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절망의 유산이 아닌 희망의 약속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바다를 읽어야 합니다. 기술로 정복하는 바다가 아니라 지혜로 품어안는 바다를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건가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정말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 이때부턴 진짜 나온다. 김수현 박사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나온 건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였던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꾹꾹 숨겨온 그 깊고도 조용한 기술력, 그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평화의 방패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완성된 전략의 정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든 군사 강국이 하나같이 경계를 늦추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 그리고 그 변수를 끝내 마주한 매드 버크너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을 너무 얕봤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전쟁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그 전쟁을 가장 조용하게 막아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 기술의 숨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전략을 다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 바다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